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2020년 1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어떠한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뉴스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고래 지갑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321개의 메이저 코인 보유 지갑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고래 지갑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합니다. 이는 외관상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업계 장기 발전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래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단기 시세 하락 시 즉흥적인 매도에 나설 확률이 낮고, 그리고 약세장 시 대규모 저가 매수를 통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 안정, 그리고 마켓 지지선 형성 등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본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업계의 발전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는 심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자, 개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의 마인드, 그리고 고래의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일 출시하기로 예고되었던 CME 비트코인 옵션이 여전히 승인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승인된 게 아니네요. 자, 그래서 규제에 대한 승인 자체가 보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선물, 옵션 이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CME에 대한 선물만 신경 썼죠. 근데 CME에서도 선물하고 이제 옵션이 둘 다 이제 뭐 있는 거고. 자, 벡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번 선물 만기 때 약간의 무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벡트 만기 때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됐고, 벡트 옵션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직까지 옵션들이 미치는 영향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CM이 선물과 벡트 선물의 만기 시점에는 약간의 무빙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옵션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CME 선물, CME 옵션, 벡트 선물, 벡트 옵션, 여기 만기일에는 약간의 이제 무빙 자체가 더 있을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옵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CME 선물, CME 옵션, 벡트 선물, 벡트 옵션, 이 만기일에는 가격 변화가 심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주 15일 날 벡트 선물 만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 벡트 선물 만기에도 가격 변화가 많이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벡트 선물 만기도 굉장히 유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아가타 하드포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드포크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가상머신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시에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뭐 출신 성분은 같고 길은 따로 가고 있지만은, 둘이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호환이 되기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먼저 하드포크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거기에 맞게끔 하드포크를 해서, 자, 이더리움과 함께 호환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베이징 금융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가 다음 주 첫 테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은 어떠한 것이라도 테스트가 가능하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 관리 향상, 금융 가치 전달 등 서비스가 실제 경제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블록체인 플러스 정책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신규 주소가 2017년 12월 이 불장 이후로 해서 1억 2,400만 개가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2019년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30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되고 있고요. 2011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소량이라도 보유한 주소는 70만 개에 불과했고, 현재 비트코인을 소량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그 지갑 자체는 2,800만 개랍니다. 10년 동안 무려 400배가 성장을 했네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온체인 트랜잭션은 수백 건에 불과했지만은 최근에는 하루 평균 3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체인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안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과 지갑 간의 그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래소에서 주고받는 것들은 장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체인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온체인 트랜잭션 자체가 평균 하루에 30만 건 정도 기록되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갑 자체가 무료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수량보다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는 이 2,800만 개의 지갑 자체가 이 숫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 며칠 전에 비트코인 캐시 SV가 가격이 펌핑이 되었었죠. 자, 1월 12일 하루 만에 47% 정도가 가격 펌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1월 안에, 지금이 1월인데 110만 개의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도착한다고 법원에 2월 3일까지 그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비트코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현지 법원이 비트코인 1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의 전달자가 올 때까지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제재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0만 비트코인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 1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튤립 트러스트 3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서가 제출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튤립 트러스트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8개의 키 중 마지막 키 전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법원에 주장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키를 수령해서 증명에 성공한다면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자, 미디어에 따르면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에 2020년 1월 특정 시점에 키 전달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법원은 유효 기간을 2월 3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망한 데이브 클라이만의 유족으로부터 비트코인 자산을 가로채고 지적재산권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법정 싸움에서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뉴스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 SV가 거의 50%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전 골드만삭스 그룹 사장 겸 최고 운영자이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 세상을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넥스트 빅띵으로 알려지며 전세계 비즈니스 업계와 기관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통화적인 측면은 믿지 않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거대한 혁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혼동하며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성과 건정성을 믿으며 KYC와 AML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지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블록체인을 위해서 무조건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KYC와 AML 자체는 2020년 들어서 그게 규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발전을 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은 지금 계속 발전할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모든 암호화폐가 다 성공을 할 거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산을 리밸런싱 해서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오스의 계정 수가 17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까 비트코인에 있어서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는 계정 수가 2,800만 개였습니다. 2,800만 개였고, 현재 이오스의 계정 수는 170만 개입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 때 무료로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자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CPU하고 뭐 네트워크, 그리고 램이라는 이제 자원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정을 생성할 때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서 만드는 계정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오스 플랫폼 위에 보이스가 올라올 겁니다. 물론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메인 체인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계정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원 쪽에서 이 계정을 만드는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자체가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보이스라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로 이렇게 넘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케팅들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비용을 발생이 되면은 사용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블록원 쪽에서 이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램 같은 경우도 블록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오스로 램을 전부 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을 먼저 다 해놨어요. 뭐 여하튼 보이스가 이오스 메인넷에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170만 개 계정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정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보이스가 이오스 메인넷에 올라오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는 보이스에 관련된 다른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요일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됐고, 토요일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올해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은 100% 이상이 전망된다.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100% 이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올 5월 진행 예정인 비트코인 반감기는 아직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감기 전인 5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긴장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3일이 최저점이었으니까 6,861불이거든요. 여기에서 100% 해봤자 2배인데, 그럼 7,000 잡고 2배면은 14,000불이거든요. 14,000불 해봤자 2019년 6월달 전고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 상승 전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상승에 대한 트리거 자체를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긴장 뭐 이렇게 봤고, 그리고 경제공황도 하나 보실만 합니다. 지금 이 부분 보는 것도 뭐 올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년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와서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연동돼서 이렇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금값이 상승은 당연히 하겠죠. 그 상황에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금과 함께 움직일 확률이 또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관찰 포인트는 경제 공황이 언제쯤 오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까지 모든 지표를 굉장히 좋게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경제 공황 자체는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 공황이 뭐 내년에 온다고 해도 그 조짐들 자체가 올해부터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월 2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일각에서는 페트로 탓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이 월 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역 공무원과 군인 등 300만 명에게 지급한 30달러 상당의 페트로가 최저임금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준 거죠. 자, 베네수엘라의 기존 법정 통화인 볼리바르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으로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달 월 6달러에서 이번 달 월 1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마두로 정부가 주장한 페트로의 주요 사용법은 바이오 파고라고 불리우는 중앙은행 산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 상점에서 생필품과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페트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정부는 판매자에게 볼리바르를 지급했고, 자, 이들이 볼리바르를 지급받은 후 즉시 달러로 환전하며 볼리바르 가격 하락은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자, 별도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자,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뱅킹 업무 총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리플 사용 소액 결제가 증가될 전망이다. 자, 최근 리플 글로벌 뱅킹 업무 총괄 담당자인 마리안 델라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20년 리플 사용자들의 소액 결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고객들의 마찰 없는 주문형 결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액 결제, 월렛 결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해 비용이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해외에서 충분한 캐시 플로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시장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국제 송금업체 플래시 FX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리플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자, 플래시 FX는 ODL을 사용하는 업체에 해당됩니다. 리플은 사기가 아니다. 국제 송금 분야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리플을 사용하고 싶었으며 그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제 송금을 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리플의 ODL을 사용을 합니다. 자, 플래시 FX 같은 경우는 호주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호주 결제 기업으로서 수요가 높은 필리핀 송금업체를 위해서 ODL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 저 또한 리플은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리플 본사에서 XRP 물량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순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하튼 ODL 사용 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면은 그런 뭐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이더 2.0의 암호화폐 산업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뭐 알고들 계셔야죠. 자, 암호화폐 쪽엔 등급을 매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고, 중국 쪽에서 유명한 데는 CCID인 거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유명한 것은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입니다. 자, 이더 2.0은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만성적인 병목 현상은 암호화폐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후에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더 사용자들은 대안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대 TPS가 20 TPS입니다. 20 TPS 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플랫폼에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 이제 재미난 사건이 뭐냐면은 이더리움 안에 테더들이 올라가 있죠. 근데 전송을 하려 테더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전송을 하려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테더들 움직임 때문에 아예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몇 번 이제 발생을 했었죠. 최근에 와서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속도 측면 때문에 테더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더리움 플랫폼하고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제 전송을 했었는데, 트론 플랫폼하고 이오스 플랫폼에도 이렇게 테더가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이더리움 2.0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속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들 있습니다. 자,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마켓은 CME 비트코인 옵션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JP 모건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출시 예정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벡트 비트코인 옵션은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규모 모두 작은 수준인 반면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우위를 점하고 있는 CMA의 경우 비트코인 옵션 출시 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CME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이 작년 연말 대비 69% 증가했으며, 이는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선물 시장 자체도 벡트보다는 CME 쪽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벡트보다는 CME 쪽이 옵션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CME에 대한 옵션을 더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미결제 약정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결제 약정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가격 자체가 앞으로 하락할 거나 아니면 횡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시장 자체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격은 횡보하다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여하튼 현재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미결제 약정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이 증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들 보면은 상승 기류에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친구들은 왜 미결정 약정을 계속 이렇게 청산을 안 하고 유지하느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을 했죠. 제가 커뮤니티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뉴스 자체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면은, 자, 현재 이 뉴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시위가 지금 반정부 시위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이란하고 미국의 국제 긴장감 때문에 가격이,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가 사라지는 것들은 아니고 꾸준히 이 사건들은 남아있지만은 그 긴장감에 의한 가격 변동 자체는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선물 시장에서 이 현물 시장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반감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포커싱이 많이 되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FTC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 매수 심리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뚜렷한 포지션 변화가 연출됐으며 이에 따라 롱 포지션 반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선물거래 에셋 매니저 계정들이 관망에서 롱 포지션으로 돌아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승에 베팅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체결 약정은 최저점 대비 5천 포지션이 반등하며 시장 내 매수 심리 회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반등은 글로벌 정세에 영향이 컸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 역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록온 소식입니다. EOS.io 개발업체 블록온에서 EOS.io 2.0을 릴리즈했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EOS.io 2.0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만 했던 거고요. 자, 작년 6월 1일 날 블록온이 준 퍼스트에 발표한 게 보이스뿐만이 아니었죠. 보이스를 런칭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EOS.io 2.0에 관련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 자체가 일단 보이스 자체가 2월 14일 날 베타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이스를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 자체가 하나씩 이제 릴리즈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EU에서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을 정식 발효했습니다. EU의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 AML-D5가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유럽 국가들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KYC 절차를 진행해 자금 세탁 방지법 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CFT를 준수해야 하며,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보틀페이 등 3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원치 않아서 운영을 중단했으며,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데리비트도 문을 닫고 사나 파나마 자회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 등 일부 프로젝트는 AML-D5를 적극 옹호하며 해당 요구사항을 완벽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AFTF 공고안 자체가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법규화 되어야 되는 거고, 유럽에서 지금 가장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지침으로 나온 AML-D5 자체를 이제 정식으로 발효한 것 같고, 모든 프로젝트는 이 규정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한국도 이제 동일한 규정을 지금 6월까지 모두 다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프로젝트들은 떠나겠지만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국에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도 1월 13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